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34명 발생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가 나온 거죠. 자,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여파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 주부터 감염 규모가 본격화될 거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부터 접종 완료자라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라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2,434명. 가장 많은 숫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연휴 끝나자마자 이런 수치가 나왔으니까 이게 과연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확진이냐 아니면 그 전에 뭐 2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여파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둘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번 연휴가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전혀 멎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그게 이제 보면은 수도권 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중에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계속 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인구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데이터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보통 이런 연휴가 있으면 그 연휴 기간 동안에는 환자 숫자가 좀 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계속 환자가 1,700명대로 고르게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주는 양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늘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느는 게 바로 다음 날보다는 다음 날 많이 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보다는 화요일 날 최대 확진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와 그 다음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이 되는 어떤 선별진료소에서의 무료 검사 숫자가 이제 가장 많이 합쳐지는 게 바로 다음 날이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연휴 끝나자마자 어저께 이제 2,400명이 넘는 확진자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어저께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 국내 발생 2,416명 중에서 수도권 발생한 게 1,747명으로 72%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서울이 903명으로 지금 900명대가 처음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경기도는 어저께 이제 700명이 약간 넘었는데 경기도의 확산세는 사실 그 전주에 있었던 뭐 한 690명 또는 703명에 비교하면 많이 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은 계속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 10만 명당 일일 발생한 확진자 숫자도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6.9명으로 경기도의 4.3명에 비해서 거의 지금 2배 조금 안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확진자 확산세가 지금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말에도 주말 일요일까지 그 검사 건수가 많이 없으니까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연휴였는데 오늘이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면 그럼 내일은 모레는 앞으로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셨거든요. 예. 고향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무증상 감염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각 지역에서의 이제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게 아마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 정도부터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이제 확산세가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를 계속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지만 근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방문하게 되는 지방은 그냥 지방에서도 주로 대도시도 있겠지만 어떤 시골이나 좀 더 이제
그 안쪽으로 도해지가 아닌 곳으로 방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 이런 곳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동안 없게 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많이 풀려 있는 상태.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 확진자가 그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한 1, 2주 정도 뒤에 갑자기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게 아마도 다음 주 정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확산세라면 다음 주 정도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런 확산세를 좀 최대한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이런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진단 검사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근데 네. 문제는 저희가 이제 진단 검사를 대규모로 하더라도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이라는 특성상 완전히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나왔었던 그 영국 쪽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도 확진자를 잘 찾아내고 그 주변을 격리를 하고 하는 전략을 잘 쓰더라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썼던 3T라고 부르는 전략이죠. 그거를 제대로 쓰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정도를 한 절반 정도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실제 데이터로 입증이 된 게 저희가 지난 겨울에 3차 대유행 때 환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주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요양병원, 요양원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대규모 검사를 그 당시에 운영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 하루에 한 7, 8만 건 정도 하던 검사가 그 당시에는 거의 30만 건 가깝게 검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확산세를 보시면은 그 확진자 수가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일시에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 있는 확진자 숫자는 이런 대규모 검사로도 줄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채워주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조금 많이 완화돼 있고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잘 결합이 되어야 그래야 아마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느 정도 다시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부터 사실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좀 면제하겠다. 이게 적용이 됐잖아요. 지금의 확산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방역 당국이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여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근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방 접종이 변이형에 감염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고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사회 안에서 이 코로나19 감염 변이형의 전파나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지언정 위중증 환자의 증가나 이런 측면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정책을 바꿨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위중증 환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비교적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발생 예방 효과는 최근까지 나오는 근거를 보면 분명히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그 여러 결과 보고가 최근 한 2달 사이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분명히 이 델타 변이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었던 mRNA 백신도 분명히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일부 돼서 한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게 하나가 확인이 됐고 두 번째는 기존의 알파 변이나 기존 코로나19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돌파 감염률도 낮았고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출 기간이 배출량도 적고 배출 기간도 짧았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미국의 그 미네소타 쪽에서 일어났던 그 델타 변이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은 예. 거기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미완료자나 그 바이러스 배출량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생긴 집단 감염이었었는데요. 네.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델타 변이의 경우에 있어서 예방접종 완료자 본인의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분명히 아직도 잘 막아주는 걸로 보이지만 주변에 대한 전파 위험도는 제가 볼 기존 유형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위험도를 약간은 높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역 사회보다는 지역 사회는 이제 위중증 환자만 안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니까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정책을 써도 괜찮겠지만 사실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 요양원, 요양병원은 문제가 됩니다. 네. 사실 이런 곳들은 그 제로 톨러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즉 확진자가 없거나 전파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곳에서는 그 코로나19 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은 고령층이 많고 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도 낮아지고 위중증으로 갈 것도 낮아지지만 그래도 분명히 젊은 층 50세 이하에 비해서는 보다 더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질병관리청 데이터에서도 돌파 감염이 만약에 80세 이상에서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거의 30% 가깝게 위중증으로 가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한 7% 정도 위중증으로 간다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미접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령층에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가 기존의 변형들, 그러니까 델타 변이 이전의 것들보다 조금 더 높게 된다면은 그럼 사실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 그래서 이 권고 안에서도 지금 이제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러면은 격리를 면제를 하되 요양원, 요양병원은 거기에서 좀 제외하는군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의료기관이거든요. 아.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고위험군들이 모여 있는 군이라서 예.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밀접 접촉자가 만약에 환자나 보호자 중에 만약에 면제를 받았다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원내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지금 누락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서 총 가정 안에서 8명까지 모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다 잊으시고 이제는 낮이나 밤이나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4+2,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 2명 포함해서 4+2고요. 밤에는 2+4입니다. 접종 완료자 4명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 근데 이렇게 계속 이런 수치를 계속 따지다 보니까 이런 수치 좀 없앤 상황은 언제 오나. 이게 위드 코로나잖아요. 위드 코로나 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곧 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시기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확진자가 또 이렇게 느니까 말씀하셨던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혹시 이제 더 연기되는 거 아니냐?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이런 이제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지표는 위중증 환자 숫자는 이제 300명 초반 정도까지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부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완쾌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좀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어쨌건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위중증 환자 숫자는 조금 감소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일부 필요는 하게 될 텐데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과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위드 코로나라는 게 어느 순간 모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없애는 식의 급격한 어떤 변화는 불가능하고요. 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시점도 예방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됐을 때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가 1차 접종 기준으로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접종 완료 기준으로는 포르투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 1차 접종률이 92%고요. 예. 거의 다 맞았네요. 예, 포르투갈이 2차 접종 완료율이 84%입니다. 2차까지 다 맞은 분이요. 예, 전체 인구의 84%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을 보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은 인구 1,000만인데 최근 9월 22일 기준으로 7일 평균 확진자 발생 숫자가 414명이었었고요. 일평균인 거예요, 그러면? 예, 하루에? 예, 하루에 일평균인데 이제 이게 워낙 그 요일에 따른 차이가 생각이 있다 있으니까요. 보니까 예.
보통 이제 제일 국가 간 비교하기 좋은 거는 7일 평균을 비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저도 계속 주중 비교를 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중에 생긴 전체 환자 숫자를 비교를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마찬가지의 이제 개념인데 예.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되고요. 네. 우리나라의 5분의 1의 인구이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정도 그러네요.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이고 그 중에 사망하는 게 이제 5명 이내. 그러니까 치명률은 한 0.5% 정도이고 포르투갈도 역시 인구 1,000만 명인데 여기는 조금 많습니다. 한 하루에 80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10,0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셈이고요. 여기서는 5명에서 10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드 코로나 이렇게 예방 접종률이 높은 국가도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은 확진자 숫자가 늘고 사망자 숫자가 조금씩은 느는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준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영국처럼 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일일 확진자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하루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거의 50명에서 100명 정도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하루에 보통 자연사 하는 분들의 거의 10%에 해당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과연 감당할 것인지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합의가 돼야 아마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이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돌파 감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데 모더나와 비교를 해보니까 발생률이 6.7배나 높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예, 얀센 백신의 이제 돌파 감염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얀센 백신 자체가 돌파 감염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얀센 백신의 임상 시험 평가가 이제 3개국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미국하고 유럽, 그러니까 남미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요 세 군데서 이루어졌었는데 미국 안에서도 얀센 백신의 감염 차단 능력은 한 70% 초반 정도, 72% 정도가 그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남미하고 남아프리카가 각각 50%에서 60% 정도로 감염 차단 효과는 떨어졌지만 중증 감염으로 가는 걸 차단해주는 효과는 95%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얀센 백신이 허가를 받은 건데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염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게 다른 예방 접종에 비해서는 맞고 나서 생기는 항체의 역가, 그러니까 항체의 수치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 감염이 조금 더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얀센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접종한 그 대상이 주로 30대에서 40대 활동이 많은 남자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전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얀센 백신이 아마도 좀 더 높은 돌파 감염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똑같은 얀센 백신을 사실 프랑스에서도 썼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썼냐면은 55세 이상의 고령층에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령군에서의 돌파 감염률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낮은 그런 특성이 있고 단 이제 고령층에서 얀센 백신을 써서 생기는 돌파 감염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면역력에 좀 문제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치명률은 조금 높은 그런 특성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얀센 백신의 특성도 있지만 접종 대상자의 차이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4분기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18세 이상 또는 뭐 고령인 분들 안 맞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뭐 그 전에 임신부, 청소년 그리고 말씀하신 그 얀센 맞으신 분들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스터샷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핵심은 예.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고위험군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 네. 또 하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고위험군. 그중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위험군은 이제 부스터로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추가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터샷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고요. 중요하느냐가 될 것 같고 그 부스터샷에 대한 거는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부스터샷은
아마 다시 또 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기존의 델타 변이와 같은 변형에 대한 이제 면역력을 더 증가시킬 것이냐, 아니면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방 접종을 회피하는 변이형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형에 대한 추가 변형에 대한 부스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둘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앞으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고위험군은 다시 또 나뉘어지게 되는 게 본인이 원해서 안 맞은 분들이 있고 네. 그동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맞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임신부나 학생들이 아, 예, 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근에 과학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저희가 고민스럽게 이제 앞으로 정책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시는 고위험군들이거든요. 이분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의지대로 예, 본인 저항이 의지를 좀 맞지 심한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가장 최근에 예방 접종 데이터를 봤더니 60세 이상의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106만 네. 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도 60세 이상이면 저희가 평균 치명률 10% 계산을 하게 되면 10만 명 정도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예. 이분 안에서. 아, 맞으시면 좋을 텐데. 예, 근데 이분들은 앞으로도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예방 접종을 맞게끔 하느냐가 사실은 하반기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신다면 최대한 이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지연시켜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예. 100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감염된다면 의료 시스템은 분명히 마비가 될 거고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앞으로 정책 당국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미접종 고위험군에 대한 대안 마련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